65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순희입니다. 남편을 3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밥 먹이고 대학 보냈습니다. 두 딸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다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갔습니다. 30년 운영하던 가게를 2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200만 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이자가 붙고 또 붙어 지금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3개월째 밀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면접관은 제 나이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65은 너무 많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 용역. 새벽 5시 출근이라며 체력을 걱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 65살이라는 숫자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면접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력서 단절 기간은 왜 그렇게 긴지, 편의점 경력은 있는지, 컴퓨터는 다룰 수 있는지. 제 대답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력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등. 누가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밀렸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퇴거 조치 경고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원룸의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잤습니다.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65살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음 날 구인 사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50대까지 체력 좋으신 분, 젊고 패기 있는 분, 모두 저를 배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직원 구함, 시급 9,500원, 나이 무관, 성실하신 분, 나이 무관. 이 네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나이를 묻지 않는 공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력을 물었고 나이를 물었고 65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떨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접을 보자고,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65살에게. 다음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주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점주는 솔직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기계를 많이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택배 기계, 키오스크, 제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광고를 낸 지 한 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밤 시간대라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시험 기간을 제한받았습니다. 일주일만 해보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월요일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였습니다. 10시간. 긴 시간이었지만 문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을 구했습니다. 65살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일 배우기. 여러 영상을 봤습니다. 카드 결제, 택배 접수, 상품 진열. 복잡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젊은 직원들은 능숙하게 기계를 다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연습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드 앱을 설치했습니다.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서를 외웠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화면이 자꾸 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할 수 있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정각이었습니다. 점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 지영이었습니다. 1년째 일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영이 저를 가르쳐 줄 거라고 했습니다. 초록색 조끼를 건네받았습니다. 편의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영이 웃으며 천천히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5살에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영이 카드 단말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개의 버튼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간편결제. 각각 누르는 버튼이 달랐습니다. 순서도 달랐습니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단말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지영이 알려준 순서를 떠올렸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오류음이 났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오류였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서툴러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제야 결제가 됐습니다. 손님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손님도 똑같았습니다. 카드를 받고 당황하고 실수하고 사과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손님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느린 할머니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오후 3시 택배 손님이 왔습니다.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택배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 개의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까요? 지영이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고 송장을 출력하고 따라했지만 중간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송장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기계를 열어 종이를 빼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손님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오후 5시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키오스크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 과정. 복잡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지영이 말했습니다. 키오스크는 손님이 직접 하는 거라 괜찮다고. 하지만 모르는 손님도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섰습니다. 5명, 6명. 저는 당황했습니다. 빨리 계산해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지만 안 찍혔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빅 마이너스 소리만 났습니다. 줄 맨 뒤 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 손님은 시계를 봤습니다. 재촉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지영의 손은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9시 지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처음엔 다 그렇다고. 자기도 한 달은 헤맸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밤 11시 첫날이 끝났습니다. 민수가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또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영이 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방해만 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10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발바닥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 짐이 된다는 생각,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오후 1시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해보라고. 급할 거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위로일 뿐이라는 걸. 둘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카드 단말기 오류, 느린 속도, 불편한 손님들, 오류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빅 마이너스, 빅 마이너스, 빅 마이너스. 그 소리가 제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류.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됐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라면 하나를 집으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여기서 끓여 먹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물을 받아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혼자 라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급할 것도 없는 듯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물이 더 필요하신지.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라면을 다 드시고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오랜만에 누가 말을 걸어줬다고. 나이 들면 다들 귀찮아 하는데 저는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계는 못 다뤘지만 할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뭔가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학생 3명이 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과자와 음료를 샀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학생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휴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건네주면서 여기서 공부해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자꾸 자서 여기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공부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재수생이라고. 힘들다고. 하지만 올해는 꼭 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학생이 웃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갔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손님들이랑 대화를 잘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요즘 편의점은 다들 말이 없는데 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8시쯤 아침에 봤던 그 정장 남자가 또 왔습니다. 역시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됐습니다. 남자는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을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밤 11시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다고. 카드 결제 실수도 줄었고 손님들이랑 대화도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습니다. 조금이지만. 할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재수생이 웃었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도착해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구멍가게 운영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혼자 사심, 재수생 셋 마이너스 공부 마이너스 집에서 못함, 조용한 남자 마이너스 김밥 마이너스 매일 옴.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기계는 못해도 사람은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고당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민수는 솔직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기계 다루는 게 정말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택배 기계, 키오스크, 실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했지만 본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부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시험 기간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지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사흘밖에 안 됐다고. 자기도 처음엔 한 달 동안 실수했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손님들이랑 대화를 잘한다고. 어제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갔고 재수생들도 좋아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기계는 자기가 하고 할머니는 손님 응대를 하시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럼 지영이 힘들지 않냐는 민수의 걱정에 지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일주일만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영이 도와줄 거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그게 제가 잘하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해고당할 뻔했는데 지영이 구해줬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왔습니다. 어제 본 그 정장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역시 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매장을 관찰했습니다.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왜 저를 계속 볼까 싶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젊은 남자 한 명이 왔습니다. 정장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김밥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명찰을 슬쩍 봤습니다. 김태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태수 씨.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명찰을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방금 뭘 한 거냐고. 이름을 불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좋다고 했습니다. 손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김태수 마이너스 회사원 마이너스 김밥 커피 마이너스 오후 2시. 이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어제 본 재수생들이 또 왔습니다. 3명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소를 하러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힘내라고. 한 학생이 웃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학생들을 봤습니다. 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 나이에 재수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재수생 셋 마이너스 매일 오후 4시 마이너스 구석 자리. 저녁 7시 한 남자가 왔습니다. 30대로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샀습니다. 여기서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라면을 끓여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급하게 먹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야근 남자 마이너스 라면 김밥 마이너스 저녁 7시 마이너스 혼자. 밤 9시 어제 본 그 할아버지가 또 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인사를 하시며 오늘도 왔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을 드시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라면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다가갔습니다. 혼자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마누라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딸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본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물을 드릴까요? 보리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리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거 마누라가 끓여주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오랜만에 보리차를 마셔본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리차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이너스 홀아버지 마이너스 라면 마이너스 밤 9시 마이너스 보리차 좋아함. 밤 10시 한 할머니가 친구들과 왔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모두 70대로 보였습니다. 우유 7개를 주문하셨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끄러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73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사는 재미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할머니들 7명 마이너스 밤 10시 마이너스 우유 마이너스 시끄러움. 밤 11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랑 많이 대화했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수첩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적은 이름들, 김태수, 재수생들,
약은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계는 못해도 사람은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넷째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 김태수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김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셨다고 김밥이랑 커피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수 씨 명찰을 봤다고 김태수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김태수는 김밥과 커피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건네주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손님이 완전 좋아했다고.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 재수생들이 왔습니다. 인사를 하며 오늘도 공부하러 왔구나 말했습니다. 새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희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여기서 공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과자와 음료를 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후 한 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와도 괜찮냐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계속 잔소리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재수가. 학생이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는 꼭 붙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열심히 하는 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웃었습니다. 힘이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야근 남자가 왔습니다. 인사를 하며 오늘도 야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놀랐습니다. 저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여기서 라면 드셨다고 혼자서.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라면 드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샀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드시라고, 급하게 드시면 체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힘드시겠다고, 가족은 뭐라고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럼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아내분 얼굴 좀 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래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라면을 빨리 먹고 나갔습니다. 조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밤 9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라면이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라면인데 뭐가 맛있냐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보리차도 함께 따라드렸습니다. 오늘 딸분 만나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딸이 바빠서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는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귀찮게 할까 봐서 전화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할아버지를 걱정할 거라고 할아버지가 그럴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안 걱정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지금 전화해 볼까 하셨습니다. 그러시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딸과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고, 손주들은 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빠도 잘 있다고 다음 주말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딸하고 얘기했다고,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온다고, 손주들이랑 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밤 10시 할머니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8명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분 더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친구한테 말했더니 같이 온다고 했다고, 좋다고 자주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우유를 사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순이라고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박순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나이에 편의점에서 일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자기들도 그렇다고, 나이 들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주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제가 있으니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한테 돌아가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봤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밤 11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들 반응을 봤냐고, 다들 저를 좋아한다고, 그냥 이름을 부른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안 한다고, 지영도 말했습니다. 다들 기계처럼 일한다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라고. 근데 저는 다르다고. 저는 기계를 못하니까 사람이라도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수첩을 봤습니다. 오늘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마이너스 할머니가 이름 불러줘서 좋아함, 재수생 마이너스 엄마 잔소리 싫어함, 마이너스 작년 떨어짐, 약은 남자 마이너스 아내 화남 마이너스 가족 소중, 할아버지 마이너스 딸이랑 전화함 마이너스 다음 주 만남 박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친구들 마이너스 우유 마이너스 밤 10시. 기계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섯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출근하니 민수가 환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지난주보다 15% 올랐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체류 시간도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영도 신이 났습니다. 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보러 오는 것 같다고, 제가 뭘 했다고 그러냐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짜라고 했습니다. 어제 김태수님이 그러셨다고, 여기 할머니가 있어서 좋다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시험 기간이 끝났다고, 이제 정식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식 직원, 65살에 오후 2시 김태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친구분과 함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놀랐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손님 이름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걸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김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했다고, 여기가 특별하다고. 두 사람은 김밥과 커피를 샀습니다. 동료가 자기도 자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그 조용한 정장 남자가 왔습니다. 며칠째 매일 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역시 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매일 오신다고, 이 김밥이 맛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근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걸어서 10분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주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도 테이블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오후 4시 재수생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4명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 더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했더니 같이 왔다고, 좋다고 모두 환영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학생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1시간쯤 후 한 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이러다가 올해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시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럼 됐다고, 결과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보장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생을 위로했습니다. 4명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야근 남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말씀을 생각해서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얼굴 좀 보려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라면은 안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오늘은 집에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간단히 과자만 사서 나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밤 9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환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딸이랑 통화했다고 토요일에 온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제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냐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화도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 내셨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을 드시면서 계속 웃으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 10시 박순자 할머니가 친구들과 왔습니다. 오늘은 10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좋다고 친구들이 다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환영한다고 자주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우유와 과자를 샀습니다. 테이블 2개를 합쳐서 앉았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왔습니다. 다음 주에 생일 파티를 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친구 하나가 생일이라고 여기서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라고 케이크는 본인들이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또 올랐다고 30%나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 수도 늘었고 체류 시간도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바꿨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물건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온다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태수님 친구분도 그러셨고 재수생들도 친구를 데려왔고 할머니들도 10명이나 왔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본사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장 매출이 갑자기 올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월요일에 본사 사람들이 온다고 감사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장을 점검하고 운영 방식을 확인한다고 저도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잘하고 있다고 본사가 그냥 확인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본사 사람들, 감사, 점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하지만 본사는 뭐라고 할까? 기계도 못하는 할머니.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걱정했습니다. 월요일 본사 감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요일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고.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최대한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직원이었습니다.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클립보드를 들고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업무 시연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 결제, 택배 접수, 상품 설명. 지영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팀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김태수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김태수는 김밥과 커피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힘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감사하다고,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나간 후 감사팀 여성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손님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명찰을 봤다고, 그리고 매일 오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름을 다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한 한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메모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재수생들이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왔구나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과자를 사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팀 남성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도 단골이냐고. 그렇다고 매일 와서 공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부를 허락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용히 하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장시간 체류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갈 데가 없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메모만 했습니다. 저녁 7시 야근 남자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일찍 가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라면을 사서 빨리 먹고 나갔습니다. 밤 9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딸이 왔었다고. 손주들이랑 같이. 정말이냐고 좋으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라면을 드셨습니다. 감사팀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밤 10시 박순자 할머니와 친구들이 왔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감사팀 여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끄럽지 않냐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데 보통은 소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도 갈 곳이 필요하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또 메모했습니다. 밤 11시 감사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감사팀 남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매출 상승은 확인했다고. 손님 수도 늘었고 재방문율도 높다고.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운영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손님 이름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 장시간 체류를 허용하고 노인 손님들 소음을 방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본사 매뉴얼에는 없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지 않냐고 매출이 올랐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일주일 후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이 떠났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증명하지 않냐고. 지영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했습니다. 본사 매뉴얼에 없는 방식. 그게 문제가 될까? 저는 그냥 사람을 대한 것뿐인데 일주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주 내내 손님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김태수는 매일 왔습니다. 동료들도 데려왔습니다. 재수생들은 친구를 더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딸과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친구들을 더 데려왔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30%, 40%. 금요일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전국 편의점 중에서 1위라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놀랐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감사 결과도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뭐래냐고 물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라고 물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곧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빚, 잊고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하지만 빚은 계속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두려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본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제 방식을 인정할지 아닐지,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본사 팀장이 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감사팀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먼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1위 매출 달성이라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순희 씨의 운영 방식이 본사 표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손님 개인정보 수집, 장시간 체류 허용, 소음 방치.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감성 마케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손님 이름 부르기, 개인적 대화, 정서적 유대, 이런 것들은 본사 방침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지 않냐고, 매출이 증명하지 않냐고,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매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본사는 전국 체인이라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모든 매장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민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팀장이 끊었습니다. 이순희 씨 방식은 확장 불가능하다고, 다른 매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냐고.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표준 서비스만 제공하라고. 손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개인적 대화를 하지 말라고. 장시간 체류를 제한하라고. 그럼 제가 해온 것들을 다 그만두라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항의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할머니 덕분에 매출이 올랐는데. 팀장이 말했습니다. 매출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적응한다고. 시간 문제라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침이라고. 다음 주부터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해진 멘트, 금지된 행동, 시간 제한. 이걸 따라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맹점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고. 계약 갱신이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그만둘게요라고. 왜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본사랑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라고.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5시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대부업체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김태수, 재수생들, 야근 남자, 그 조용한 정장 남자,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 있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숨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 12만 원 3개월째 안 내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영업이라고, 빚쟁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영업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자만 벌써 400만 원이 넘었다고. 원금은 200만 원인데. 손님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400만 원이라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소리쳤습니다. 알겠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려던 물건을 놓고 아무 말 없이. 김태수도 나갔습니다. 재수생들도 나갔습니다. 야근 남자도 나갔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그 조용한 정장 남자만 문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모두가 알아버렸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끼를 벗었습니다. 다시는 못 입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본사에서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제 일 때문이라고. 제가 문제였습니다. 빚쟁이 소동, 매장 이미지 실추. 오후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저를 해고하라고 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글로 보니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감성 마케팅 금지 방침을 전국에 공지했다고. 모든 가맹점이 표준 서비스만 해야 한다고. 제 사건 때문에 본사가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제 때문에 모든 가맹점이 피해를 받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괴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편의점에 나올 필요 없다고. 마지막 급여를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큰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편의점 빚쟁이 할머니 기사라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망신은 이제 온라인까지. 문을 열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큰딸, 작은딸, 민수, 지영.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전국 1위 매출의 비밀. 알고 보니 빚쟁이 할머니? 댓글들을 봤습니다. 친절한 척 한 이유가 빚 때문이라는 말들. 동정 마케팅이라는 말들. 돈 때문에 착한 척 했다는 말들. 사기꾼이라는 말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친절한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딸이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칠째 씻지 않은 모습을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씻으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샤워를 시켰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작은딸이 밥을 차려놨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만뒀다고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빚쟁이가 와서 망신당한 일을, 손님들이 떠난 일을, 본사에서 해고당한 일을 제가 다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딸이 서로를 봤습니다. 자기들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뭐하러 있냐고, 제가 뭘 했냐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들다고, 아이들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이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딸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다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숨이 가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한테 물어봤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물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딸이랑 또 싸웠다고, 할머니가 없으니까 화풀이할 데가 없다고, 편의점에 가도 그냥 라면 사서 나온다고, 예전처럼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차가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도 그립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던 게 큰 위로였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자기들한테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자기한테 페널티를 줬다고, 제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이번 달 인센티브를 전액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없어도 할머니가 돌아와 주시면 그걸로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고민했다고, 솔직히 돈이냐 사람이냐, 근데 깨달았다고, 이 편의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돈만 벌려면 다른 일을 하지 않겠냐고, 편의점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없는 편의점은 의미가 없다고, 매출이 올라도 의미 없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인센티브를 잃었습니다.
쟤 때문에. 하지만 그는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저를 찾는데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주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다고, 그냥 감사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싸구려 꽃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할머니가 계셨으면 응원해 주셨을 텐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할머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일 빚쟁이가 온 거 자기는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할머니가 빚이 있으면 어떠냐고, 그게 할머니의 전부는 아니라고, 할머니가 자기한테 해주신 것들 응원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신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없는 편의점은 그냥 편의점이라고, 차갑고 의미 없는 공간이라고, 할머니가 계셔야 그곳이 특별해진다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수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큰딸이 은행에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대출 신청을 했다고, 200만 원이라고 은행원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출 용도가 뭐냐고. 큰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활자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빚을 갚는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은 괜찮은 편이라고, 하지만 현재 대출이 좀 있다고, 집 담보대출이라고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심사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주실 수 있냐고 큰딸이 물었습니다. 은행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심사는 넣어볼 수 있는데 금리가 좀 높을 거라고, 연 13% 정도라고 했습니다. 13%라고 큰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진행해달라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큰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13%가 얼마나 부담인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작은 딸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사위가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지금 좀 어려우시다고. 사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빚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났다고. 편의점 할머니 기사에 댓글에 빚쟁이가 왔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냐고 사위가 물었습니다. 100만 원만이라고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안다고.
우리 애들 학원비가 3개월째 밀렸다고, 제 월급으로는 빠듯하다고, 그리고 담달에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된다고, 10만 원 더 나간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이 알고 있다고 근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 여유가 없다고. 정말로 사위의 목소리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을 돕고 싶다고.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30만 원, 그 정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걸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당신 몰래 저축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지 않지만 그 정도는. 고맙다고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사위가 작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하다고. 100만 원은 정말 안 된다고. 하지만 30만 원이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제 형편에 무리 안 가는 선에서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 그것도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바랐구나 싶었습니다. 이틀 후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이 승인됐다고. 200만 원이라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금리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3%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 높다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큰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작은 딸도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30만 원을 보낸다고. 그리고 자기가 적금을 깨서 50만 원을 더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적금을 깨냐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28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자까지 치면 조금 부족했지만 대부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원금은 다 갚을 테니까 이자를 좀 깎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계약이라고. 제발 딸들이 어렵게 모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대답이 왔습니다. 알았다고. 이번만이라고. 280만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송금했습니다. 딸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 큰딸의 13% 대출. 작은딸의 깬 적금. 사위의 개인 저축. 빚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갚았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대출 이자를 엄마가 조금씩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안 괜찮다고 13%면 한 달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라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빚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큰딸의 13% 대출, 작은딸의 깬 적금, 사위의 희생까지.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 시각 편의점에서는 민수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전주 대비 40% 감소였습니다. 지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밥을 또 5개 폐기해야 한다고. 전에는 다 팔렸는데. 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오후 2시 김태수가 왔습니다. 김밥과 커피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점주님,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내실 거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4시 재수생들이 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여기 앉아 있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할머니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나갔습니다. 저녁 7시 야근 남자가 왔습니다. 라면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먹지 않고 들고 나갔습니다. 밤 9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김치라면을 집으셨습니다. 계산하며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냐고. 할머니는 이제 안 오신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라면을 들고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보고 받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순희 씨가 그만두고 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주님, 본사 방침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감성 마케팅 금지. 우리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원한다고. 알고 있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순희 씨 같은 케이스는 회사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둔 게 잘 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라고 민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적응한다고. 시간 문제라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출이 회복 안 되면 점주님 인센티브가 삭감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수 매장 자격도 박탈되고. 알겠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못 오시는 거냐고 지영이 물었습니다. 본사가 반대하니까 어렵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사를 설득하면 안 되냐고 지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고,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되냐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는 숫자만 본다고. 지금 떨어진 매출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연락 달라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또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이순희 씨를 다시 고용하실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할머니를 다시 모시면 매출이 회복될 것 같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감성 마케팅 금지. 이순희 씨는 그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라고 민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점주님, 현실을 보라고. 이순희 씨를 고용하면 점주님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다음 계약 갱신 때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사는 표준을 따르는 가맹점을 우대한다고. 방침을 어기는 가맹점은 계약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다음 주까지 매출이 회복 안 되면 조치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뭐래냐고. 할머니를 다시 고용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지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가게가 위험해집니다. 인센티브 삭감, 계약 조건 악화.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대 현실. 다음 날 아침 저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시 일하실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할머니를 찾는다고. 민수 씨한테 폐가 된다고. 본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그건이라고 민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더 이상 민수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민수가 불렀습니다. 고마웠다고. 정말. 그동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기는 뭘 선택해야 하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물건만 사고 갔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오후 2시에 왔습니다. 김밥과 커피를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재수생들은 더 이상 편의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러서 간식만 사갔습니다. 야근 남자는 라면을 사서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밤 9시에 왔습니다. 김치라면을 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천천히 드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서 나가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멘트만 반복했습니다. 손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50% 감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수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오랜만에라고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일이 힘드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렵다고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응원해 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냐고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실 거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시 못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반대해서 어렵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재수생 한 명이 왔습니다. 과자를 집으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왜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이라고, 전화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할머니가 지금 연락받기 힘드실 거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말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밤 9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역시 김치라면을 집으셨습니다. 계산하며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랑 또 싸웠다고. 할머니 없으니까 화풀이할 데가 없다고. 할머니가 있을 때는 여기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등이 더욱 굽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우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하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안 오시던데. 할머니 없으니까 올 이유가 없다고 박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다고. 할머니 없으니까 다른 편의점에 간다고. 여기는 이제 그냥 편의점이라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나가셨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지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고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모시면 안 되냐고 지영이 물었습니다. 본사가 반대한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본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손님들이 원하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할머니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을 때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편의점. 자기는 뭘 선택해야 하지. 본사 대 할머니, 안정 대 가치, 현실 대 이상.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안 된다고. 이 편의점이 의미가 없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본사는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민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모셔야 해. 어떻게든. 민수의 전화를 받고 난 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큰딸은 13% 대출을 받았습니다. 쟤 때문에 또 실패하면,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조용한 정장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이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본사 오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편의점 체인 전체를 운영하는 회사 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몇 달 전부터 제 매장에 다녔다고,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다고, 회사 근처라서, 근데 저를 보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자기 아버지는 냉정한 사업가라고, 숫자만 본다고, 효율, 표준화, 매출, 사람은 안 본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는 그게 싫었다고,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안 가고 다른 회사를 다녔다고, 아버지랑 10년째 사이가 안 좋다고, 근데 저를 보면서 생각했다고, 편의점이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쟤처럼 사람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제 기사를 다 모았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여줬다고. 이게 진짜 성공이다.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들었다고. 감성 마케팅 금지 방침을 내렸다고.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제 기사를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경계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빚쟁이가 온 날 자기도 봤다고. 제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도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는 겁쟁이라고. 아버지한테 대들 용기도 없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제게 배웠다고. 용기를.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인간 중심 편의점 운영 모델 제안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 매장 데이터, 손님 만족도, 재방문율을 다 조사했다고. 그리고 제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아버지한테 제출할 거라고, 임원 회의에서 발표하고 제 매장을 공식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다고. 10년 동안 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들을까? 하지만 해볼 거라고. 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도 변하고 싶다고. 쟤처럼 두려워도 해보는 사람이.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라고. 편의점에.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고맙다고. 제가 자기를 바꿔줬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본사 오너의 아들. 그가 저를 위해. 하지만 될까요? 1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아버지가 들어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일 긴급 회의가 있다고. 뭔가 큰 발표가 있다고. 쟤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라고. 어떻게 되든. 정말이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남자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시도한다는 것. 두려워도, 실패할 수 있어도,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회의가 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기다려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 통화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제 매장을 공식 예외로 인정한다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너 아들이 직접 발표했다고. 인간 중심 편의점 모델 시범 매장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남자가. 하지만이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매장으로는 확대 안 한다고. 딱 우리 매장만.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분기마다 보고서 제출, 매출 유지, 그리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일하셔야 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돌아와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조끼를 건네받았습니다. 다시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조용한 남자 강민재가 편의점에 왔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민재 씨라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를 내셨다고. 내가 감히 그러시더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사이가라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안 좋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자기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민재는 커피를 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겠다고. 배우고 싶다고.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고맙다고.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타너스 나무에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여전히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2시 김태수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표정이 좀 나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직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면접 하나를 잡았다고. 정말이냐고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강민재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랑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안 좋다고. 거의 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제 선택이었다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다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매장 점주들이 제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는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점주들이 몰래 손님 이름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본사가 막을 수 없다고. 결과가 좋으니까. 제가 변화를 시작하신 거라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천히지만 바뀌고 있다고. 민재는 웃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수진이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대학은 모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삼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야근 남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이었습니다. 오늘 야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2번은 정시 퇴근하기로 했다고. 아내랑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할아버지가 딸과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리차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딸은 한 달에 3~4번 함께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밤 10시 박순자 할머니가 친구 3분과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3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디에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한 분은 병원, 한 분은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올 거라고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미소였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민수 씨도요라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안 돌아왔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페널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었다고. 할머니와 함께 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지진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아직 이직을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대학을 못 갔습니다. 야근 남자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외로웠습니다. 민수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큰딸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여전히 표준화를 원했습니다. 우리 매장만 예외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말대로 다른 점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본사 모르게 사람을 기억하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 세상을 바꾼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매장씩 천천히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첩을 펼쳤습니다. 15건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떠난 사람도 있고,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자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밥 먹었냐고 물으셨다고.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라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 덕분이라고. 제가 보여주셨다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걸.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편의점에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할 것입니다. 65살. 기계는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연 스토리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